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슈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심화, 고려 문화까지 들어왔습니다. 저 이 고려 문화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따도 나올 텐데, 일현 스님. 일현 스님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삼국유사의 집필자 작가님이시라고, 저는 일현 작가님이라고 저는 이제 늘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삼국유사가 어떤 거냐면 그 전에 나오는 책이 삼국사기예요. 김부식이 썼던 삼국사기. 여기에는 이제 유학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쓰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은 다 버려요. 뭐야, 버려요. 삼국유사가 뭐냐면, 유자가 뭐냐면 버릴 유자. 예, 버려진 역사를 모아가지고 쓴 역사서다라는 거예요. 삼국유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님은 김부식이 버렸던, 쓰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 뭐 전설적인 이야기, 설화적인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역사서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안데르센 하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안데르센. 낭만적이야. 내 어렸을 때 나의 어떤 동심, 뭐 이런 거 떠올리시잖아요. 그러면 안데르센의 느낌과 똑같이 이런 스님 하면 딱 그 느낌 오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안 오죠? 저는 이것도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 일현 스님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안데르센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안데르센이 썼던 그 많은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일현 스님이 쓰셨던 재밌는 이야기들도 너무 많아요. 왜 태어나가지고 왜 우리 많은 아이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먼저 읽죠? 삼국유사를 먼저 읽어도 되는데 왜? 삼국유사에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 많거든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지조차 몰라. 안 읽어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읽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좀 읽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현 스님은 여러분들 그 어렵고 고루하고 지배층들만의 위안, 그들을 위한 어떤 역사, 이 역사를, 그 위층에 있는 역사를 쭉 끌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쭉 끌고 내려와서 재미있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역사는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어떤 시간의 어떤 연속성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었던 그런 분입니다. 정말 우리 역사에서 최고의 이야기꾼, 그 이야기꾼이야말로 저는 일현 스님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꿈이 뭐냐면 일현 스님 흉내내기. 제가 어떻게 감히 일현 스님 역할을 하겠습니까마는 나름대로 저도 그렇게 역사, 어렵고 힘들고 그런 어떤 역사를 좀 이렇게 좀 재밌고 의미 있게 좀 담아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 정말 그래서 일현 스님 너무너무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버려진, 쓸모없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역사가 삼국유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은 그 쓸모없어서 버려졌던 그 이야기들이 지금은 오히려 더 각 지자체, 지방별로 정말 이 산업을 팽창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삼국유사 일현 스님이 그 이야기했던 해오랑 세오녀, 그런 이야기, 일본국에 가서 왕자가 되었던, 임금이 되었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테마파크가 만들어졌어요. 어디 포항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이 지금은 너무나도 쓸데있고 너무나도 쓸모있는 것으로 변신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일현 스님이 더 멀리 내다보는 그런 안목을 더욱더 높이 삽니다. 자, 여러분들, 쓸데없는 거, 쓸모없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누군가 소수를 위한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쭉 끌고 내려와서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모습들, 저는 이런 게 바로 동사의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현 스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고려의 유학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여러분들 항상 그 시대는요, 그 시대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거울이에요. 그 시대의 어떤 특징을 파악하시고 그 문화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고려는 호족의 시대, 문벌귀족의 시대, 무신의 시대, 권문세족의 시대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 지배층의 역사, 지배층의 어떤 그 분위기가 어떤지를 보시면 그 문화적 색채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먼저 호주의 시대 유학부터 한번 볼 텐데 일단은 뭐 일단 나라를 세웠으니까 그죠? 뭔가 시스템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주도하는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런 정비 사업을 했던 왕이 누구였냐면요, 성종이에요. 성종. 성종하면 우리 알고 있죠. 바로 유학자 최승로의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무 28조였나요? 네, 건의를 받아들여서 뭐 지방관을 전국으로 파견하고 뭐 그랬던 왕이 바로 성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성종에 의해서 바로 이런 시스템이 완비가 되고 있는데, 자, 먼저 학교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학교가 있는지. 먼저 중앙에 있는 학교입니다. 자, 중앙에 있는 학교는요, 중앙에 있는 학교는 바로 국자감이라는 대학교예요. 여러분들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고구려 소수림왕 때는 어떤 대학교가 있습니까? 왜 그래? 왜 이렇게 눈빛이 뉴해? 이렇게 복습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태학, 그렇죠. 통일신라, 신문왕 때는요, 국학, 발해는 주자감, 그리고 고려는 국자감, 그리고 조선은 성균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중앙에 있는 대학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교육은 어떻게 시켰을까? 지방도 해야죠. 지방도 해야죠. 중요합니다. 고구려 시대든 경당이라고 해서 무술까지도 같이 가르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고려 시대에는요, 이렇게 지방에 향교가 있습니다. 이 향교는 여러분들 조선 시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학교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국자감에는 어떤 과들이 있냐면, 과가 있어요. 과가 있는데, 국자감에는 똑같아. 우리 지금 사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바로 유학부와 기술학부가 있어요. 오, 뭐야 이거? 문과 이과 다 있네. 그렇죠, 여러분들? 네. 문과대도 있고, 네. 이과대도 있고, 네. 이런 게 있어요. 와, 대학교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성균관에는요, 기술학부 이런 건 없습니다. 어디 감히 기술이나 배우는 것들이 감히 이과들이 이런데 대학을 와 저로 가! 조선시대 이랬다는 얘기예요. 야, 정말 요즘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문성에서 문성에서 죄송합니다. 뭐 그런 문표 있잖아요, 그죠? 조선시대 분들이 알면 깜짝 놀래요. 말도 안 되지. 요즘은 오히려 이게 자연과학부라든지 뭐 이제 기술 뭐 이런 쪽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아이고 조선시대 가면요, 네.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대학교에. 대학교에 어디 그런 걸 감히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고려시대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고려시대는 이렇게 유학부도 있고 기술학부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분들 고려시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려시대는 굉장히 열려 있어요. 어떤 뭐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보수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좀 열려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런 데서 좀 읽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는 과거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공부를 했으면 이제 과거 시험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과거 시험. 광종 때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여러분 알죠? 네, 쌍기. 광종 때의 쌍기의 어떤 건의에 의해서 시행되었던 과거입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요. 먼저 명경과와 제술과가 있겠습니다. 명경과와 제술과가 있겠습니다. 자, 뭐 느낌 오죠, 여러분들? 네, 명경과라고 하는 거는 경전, 네, 이런 경전 같은 것들을 보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해석이나 뭐 이런 거 보는 시험이고요. 제술과, 이건 논술이에요. 장문, 논술.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명경과라고 하는 건 어떤 유학 공부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 이제 수능이네. 여기 논술이네. 그죠?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유학부, 국자감 대학교에서 유학부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는 시험이 이제 이쪽을 보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명경과 제술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어요. 잡과도 있어요, 잡과. 잡과, 뭐, 수학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뭐, 의학이라든지, 뭐, 이런 잡과. 의대가 잡과야.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옛날에는 어떤 그 기술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대접 잘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말 기술이 짱이거든요. 세상은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기술학부 출신들이 이제 이런 시험을 주로 보는 모습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고구려는 여러분들 불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승과도 있어요. 승과는 뭘까? 승려되는 시험이에요. 승려는 여러분들 그 당시 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왕자 출신들, 나중에 배우지만 의천, 대각국사 의천도 역시 왕자 출신의 승려입니다. 그러니까 승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문과가 없어요. 문과가 거의 시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군인들 문과가 없다고? 문과는 있고 문과가 없다고? 말이 돼? 말이 돼요. 예. 조선시대는 이제 거꾸로 승과가 없고 문과가 있죠.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 출신이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고려시대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우리 앞에서 배웠어. 외침사가 너무 많다. 10세기, 11세기는 거란이 쳐들어오고 12세기는 여진이 쳐들어오고 13세기는 몽골이 쳐들어오고 14세기는 홍건조가 왜고 쳐들어오고 끊임없이 쳐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왜? 전쟁터가 시험장이야. 전쟁터에서 워낙 시험이 많으니까 전쟁터 공세 오면 장군하면 되는 거예요. 예. 굳이 전쟁도 아닌 굳이 테스트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실전이 곧 문과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 주도의 어떤 그런 교육이 이제 성행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과거라고 하는 게 광종 때 시행이 됐는데 실력에 의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전까지 고대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골품제에 의해서 폐쇄적 신분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과거제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야. 올라가고 싶은 욕망들이 분출하게 됩니다. 예,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무슨 일이 있죠? 그 사다리를 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고려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시대. 이 과거제라는 게 시행되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싶은 어떤 그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과거에 합격하리라. 수단과 방법,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게 합법적인 방법이라면 총동원해서 내가 과거에 기필코 합격해서 나의 영광 그리고 우리 가문의 영광을 이룰 것이다 라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제 중앙 국가에서 세운 거잖아.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사립학교에서 과거를 턱턱 붙인 학교가 명문사립이 되는 거예요. 명문사립이 되면서 이제 국가주도의 어떤 이런 학교 안 가. 명문주도의 사립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당시 유명했던 사학 12도 사립학교 12개 유명한 도는 무리도자야. 12개의 학교 사학 12도가 이렇게 이 문벌기족 시대 이제 시스템이 좀 안정화되고 이제 이런 시대로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인기 폭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디였냐면 바로 최충의 구제학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구제학당. 여기가 최고야. 탑이야, 탑. 구제학당 탑. 최충의 구제학당에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문헌공도다. 이렇게 부를 정도였습니다. 자, 어쨌거나 사학 12도. 자, 이렇게 이제 사학이 발달하니까 똑같아. 여기도 고민이 많은 거야. 야, 이거 국가 주도의 학교가 이게 유행을 해야지. 이렇게 저 사립학교 유행하면 되겠어? 이거 어떻게 할래? 이거 대책을 좀 마련해 봐. 라고 해서 이 사학 12도 여기에 이제 맞서기 위한 관학진흥책이 나와요. 관학진흥책. 뭐가 있을까? 관학진흥책. 요즘도 보면 일반고 전성시대 이런 거 캐치플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반고에 뭘 투자하겠다 막 나오잖아요. 그죠? 교육감 선거할 때 보면은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예. 관학 전성시대를 열겠다라고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 일단 여러분들 장학금 잘 줘야죠. 예. 양육하는 겁니다. 누구를? 현명한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한, 키우기 위한 창고, 양현고 이런 장학재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선생님들 모셔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전문 7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관학을 진행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안 돼요? 자, 그런데 1170년 여러분들 이제 무신정변이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니까 이게 무신들은 이앗 칼로 또 흥한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유학 유행할까요? 유행하지 않을까요? 유학은 상당히 위축되는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가 이 고려말 이 당시가 되면 이제 원간섭기로 들어갑니다. 예, 원간섭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때 이 원간섭기의 실세들이 누구예요? 원의 빌부터 성장했던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설명드렸죠. 바로 이때 안향이라는 사람이 이 성리학을요. 원래 이 송나라 학문인데 이 당시에 이제 원나라에서 들여왔어요. 원에서 들여와서 이 성리학을 소개합니다. 성리학을 소개합니다. 이 성리학을 수용했던 인물들이 바로 신진사대부들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신진사대부가 이 성리학을 수용해가지고 이 성리학을 가지고 바로 그 다음 시대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 조선왕조 500년의 기반을 닦아놓는 그 출발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인데 이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들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뭐 이재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몽주라든지 그 다음에 정도전이라든지 이런 인물들. 정도전 드디어 등장하네. 조선 건국의 설계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요 이재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이 이재현 같은 경우에는요. 자, 당시 그 충선 왕이 충자가 들어가니까 고려 왕이잖아요. 그죠? 몽골, 원나라 왔다 갔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나라에 있을 때 독서실을 하나 열어요. 예, 독서실. 엄청난 책들을 갖고 와가지고 학자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문도 토론하고 이제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이 어디냐면 만권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만권당. 만권. 책이 10,000권이 있었던 곳이래. 우와, 엄청나죠, 여러분들? 네. 만권당. 와우. 이 만권당에서 이재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학자들과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면서 어떤 그 성리학에 대한 어떤 그 깊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뿌리에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이재현은 또 이제 그 글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공패설이라는 자신의 어떤 그 글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어떤 책들도 쓰는데 근데 옛날 분들 이렇게 책 이렇게 제목을 보면 굉장히 겸손해요. 그러니까 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노인네야. 노인네가 패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보잘것없는 썰 이야기를 이렇게 나의 그냥 보잘것없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이렇게 이재현이 누군데 그 엄청난 대학자인데 그 대학자의 글이야. 그런데 보잘것없어 그냥 뭐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성리학까지 쫙 한번 유학을 봤습니다. 사실 근데 저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본질을 연구하는 철학이에요. 철학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앞에 있었던 유학, 이 당시 공부했던 유학들은요, 이 성리학이 아니에요. 이 당시 유학은 뭐였냐면 바로 훈고학입니다. 훈고학이 대부분이에요. 훈고학은 뭐냐면 그냥 자구의 해석을 위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구의 해석 위주. 그죠? 어떤 심원 의미나 철학이 아니라 해석을 위주로 한다는 얘기죠. 근데 성리학은 그런 어떤 해석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본질을 연구하는 철학적 체계를 갖춘 그게 바로 학문이 바로 성리학이다. 그러니까 유학이라고 한 틀 안에 뭐 성리학도 들어가고 훈고학도 들어가고 뭐 고중학도 들어가고 양명학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유학이라는 그 범주 안에 그중에 고려 초기에는 이렇게 훈고학 그리고 고려 말기에 성리학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